1910년대 무단통치와 토지조사 사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땅을 뺏어서 일본 애들한테 나눠주고, 그지? 그리고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인들이 아무도 반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방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새끼들 때리니까 아무도 어떻게 한다. 반항하고 이런 애들이 없어. 이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분노가 뭘로 터진 거예요? 3.1운동으로 터진 거죠. 깜짝 놀라죠, 일본 애들이. 그래서, 야, 이제 무단통치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1920년대가 되면 이제 무슨 통치를 하는 거야, 얘들아? 무슨 통치? 네, 문화통치라는 걸 하는 겁니다. 1920년대가 되면 문화통치. 이 문화통치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통치는 무슨 파를 양성하겠다? 네, 친일파를 육성하겠다는 거야. 그럼 친일파를 육성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친일파를 육성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뭐하시키겠다는 거죠? 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겠다. 이게 얘네들의 목적이에요. 조금 고단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네들의 고단수 정책입니다. 전부 민족주의자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유혹을 해가지고 친일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죠? 싸우게, 분열하게 만드는 거. 이 고단수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고단수 정책이 1920년대에 이제 얘네들이 피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거기 줄 쳐봐.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무단통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밑에 친일파 양성을 통한 민족 분열을 도모한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들아 거기 봐봐. 첫 번째 줄 친다. 조선 총독의 문관도 임명 가능하다. 그러나 옆으로 와보니까 얘들아 뭐래고요? 실제로 임명된 문관 총독은 어떻게 해요? 없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문화통치의 내용이 있고 문화통치의 본질이 있는데 실상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1910년대 때 총독은 누구만 하는 거냐면 군인만 하는 거예요. 군인만 총독은. 알았지? 강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를 뭘로 바꿨어요? 이걸 뭘로 바꿨습니까? 문관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꾼 거야. 문관도. 그러니까 1910년대 때는 군인만, 근데 1920년대는 문관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꿨어. 그러나 군사업은 한 명도 어떡하다? 없다. 이거예요. 알았죠? 전부 누가 왔다? 여전히 전부 누가 왔다? 군인들이 왔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여러분 여기 무슨 경찰이었나요? 여기 헌병경찰이었잖아요? 여기 헌병경찰이었는데 여러분 얘네들이 이제 무슨 경찰로 바꿔준답니까? 보통경찰로 바꿔준다잖아요? 보통경찰에서 여러분 이제 보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20년대는. 보통경찰로 바꿨지만 여러분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의 수와 장비가 엄청 증가해서 더욱더 철저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감시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그 경찰서가 어디까지 존재하게 되냐면 파출소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910년대에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감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1920년대 들어가면 이제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성향까지도 다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시를 하면서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가면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리고 얘들아 이때 뭐 했었지? 얘들아 이때 신문 어떻게 됐지? 폐간됐지,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신문이 폐간되는데 이때 이제 다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나 실상을 보면 마치 언론의 자유를 준 것처럼 얘기하지만 기사를 뭐 했다는 거죠? 기사를 삭제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일정 기간 신문을 발행할 수 없도록 정단 조치를 했다 이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 세 파트로 얘기하고 있죠. 자, 1910년대 여러분 제 몇 차 교육령이 나왔어요? 제 1차 조선교육령,
자,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는 설립할 수 없다 그랬어요. 대학 설립할 수 없고, 보통교육, 초등학교 몇 년이라고 얘기했어? 4년. 그러면 이거 문화통치잖아. 잘해준다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해주는 척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내용이죠. 요 내용, 요 밑에 쓰면 됩니다. 내용에다가. 1920년대 시민 문화통치 내용. 이게 몇 차 교육령으로 바뀌는 거야, 얘들아? 2차 조선 교육령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2차 조선 교육령으로 바뀌면서 대학 설립을 뭐 할 수 있도록 해줬겠어요? 가능하게. 알았지? 대학 설립을 가능하게. 그 다음에 보통교육을 몇 년으로? 6년으로. 이거 정상적으로 돌려준 거죠. 마치 큰 혜택을 준 것처럼 얘기하지만, 원래 초등학교 몇 년이다? 6년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얘들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거 하면은 이걸 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알았지? 이거 못하게 하고 나서 여러분 지네들이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920년대 마치 우리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문화통치를 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상을 보면 1910년대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 얘기. 알았지? 그러나 얘들아, 일본의 이런 문화통치는 성공을 해요. 왜? 무슨 파가 육성되기 때문에? 친일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줄쳐보자. 민족개조론, 자치론. 거기다 얘들아 이광수 쓰세요. 이광수. 누구라고요? 이광수. 런닝맨의 이광수가 아니라 이 당시 천재 문학가, 글쓴 천재 이광수가 친일파가 됩니다. 임시정부에서 신문 만들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친일파가 되는데, 이 이광수가 자기가 친일파로 바뀐 것에 난 친일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힌 이유는 우리 민족성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게으르고 분열하고 나태하고 그 봉건적인 어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걸 되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야? 우리의 잘못이지. 그러니까 자치론을 얘기하는 거야. 식민지 지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하고 일본으로부터 자치권만 얻어내자. 이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뭘 포기했다? 이광수나 이런 애들은 뭘 포기했냐면 독립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광수는 뭐예요? 친일파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산미증식계획. 무슨 계획이요? 네, 산미증식계획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산미증식계획. 그러면 산미증식계획이라는 게 뭐냐? 간단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쌀의 생산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네, 쌀의 생산량. 이게 쌀이잖아요, 쌀. 쌀을 생산하는데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쌀을 생산하는 양을 어떻게 하겠다? 늘리겠다. 그럼 몇 년대보다 쌀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얘기야? 10년. 그렇지. 10년대보다 쌀의 생산량을 어떻게 하겠다? 늘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쌀의 생산량을 늘려야 되느냐? 얘네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먹으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무슨 일이냐면 일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본에서. 왜냐면 여러분 1910년대 제1차 뭐가 터지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 그러면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의 장소가 어디예요? 제1차 세계대전의 장소. 아프리카에서 싸웠나? 아시아에서 싸웠나? 어디서 싸웠지? 유럽에서 싸웠잖아. 가장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던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막 이런 애들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애들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물품을 조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품을 조달받을 나라가 어디 있어요? 후발주자였던 미국이나 일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차 세계대전은 일본에게 기회가 돼가지고 얘네들은 엄청 뭘 겪게 된다는 거지. 호황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호황이 오니까 얘네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 주문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엄청 공업이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발달해 갔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논 갈아엎어서 뭐 만들어야 돼? 공장 만들고 농민을 뭘 만들어야 돼요? 노동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취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 잘 되고 월급도 어떻게 했겠니? 잘 받고 이렇게 했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한 끼 먹던 거 어떻게 해야 돼? 두 끼 먹기도 하고 세 끼 먹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1910년대 때 너무 공업이 발달하면서 쌀의 생산량은 어떻게 되었다, 얘들아? 쌀의 생산량은 어떻게 되었다? 줄어듭니다. 쌀의 생산량은. 쌀의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쌀의 소비량은 어떻게 된다, 얘들아? 소비량은 어떻게 된다? 늘어나. 그럼 당연히 뭐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쌀 가격이 폭등. 쌀값이 뭐 하게 된다? 네, 쌀값이 폭등하게 돼요. 이 쌀값이 폭등하면 여러분 근로자들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쌀값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일본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결국 이 산미 증시 계획의 뭐다? 배경이다. 훑어보자. 산미 증시 계획 줄치고 그 밑에 일본에서 쌀 폭동이 발생했다. 여기다 줄 치는 거야. 됐니? 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쌀의 생산량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전개 과정인데 여러분 쌀의 생산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늘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줄을 쳐보세요. 밭을 논으로 개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종을 개량하면 되지. 벼를 우량화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같은 것들을 확충하면 되는데 수리시설을 만들려면 얘들아 댐이라든지 뭐 보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수리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걷어서 이제 공사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리조합이라는 것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쌀을 늘리려고 했으나 여러분 쌀이 갑자기 막 늘어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쌀이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은 결론은 뭐 전개과정 이거 뭐 쓰지도 않았는데 여기다가 쓸 수도 없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증산량. 그러니까 1910년대보다 훨씬 더 쌀의 생산량이 증가된 양. 그 증가된 양보다 쌀의 생산량이 증가된 양보다 일본으로 빠져나간 양이 훨씬 어떻게 하다? 많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빠져나간 양이. 자, 그러면 일본으로 빠져나간 양이 훨씬 많으니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겠어요, 얘들아? 우리 조선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겠어? 쌀의 생산량보다, 쌀의 증가량보다 유출량이 훨씬 어떻게 해? 많아. 1910년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 빠져나가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은 뭐겠어?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쌀값이 어떻게 하게 되니,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쌀값이 폭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의 쌀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왕창 일본으로 가져가 버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쌀값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쌀 못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쌀 못 먹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대체식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체식품이 필요하니까 만주에서 잡곡, 조, 피, 수수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 일본의 쌀값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가져가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산미 증식계획이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거기 줄 치시면 되죠? 증산량 이상의 쌀이 일본으로 유출됨으로 인해요. 국내, 여기서 말하는 국내는 우리 조선을 얘기하는 거지. 조선에서는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만주에서 잡곡을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수입한. 그 다음에 얘들아 수리시설 늘리겠다고 강제로 농민들을 수리조합에다가 가입시켜서 마구 뭘 뜯어냈단 말이에요.
조합 비용을 막 뜯어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농민들이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 줄치면 돼. 수리 조합비 등 쌀 증산 비용이 농민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몰락 농민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얘들아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자영농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몰락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빚을 지면 땅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산미증식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옆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산미증식계 바로 옆에 그래프가 있는데 되게 복잡하죠? 이런 거 복잡한 거 자꾸 해석하려고 덤벼들지 말란 말이에요. 뭐만 보라고 얘들아. 보충서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충서 때 연도만 보라고 했잖아. 그래프의 연도만 본다. 알았지? 자 그래프의 연도를 보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 1920년에서 1930년까지면서 여러분 그래프의 내용이 뭐입니까? 쌀이지 않습니까? 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 딱 채야죠. 무슨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구나. 산미증식계획이구나 이거예요. 알았지? 예, 그래프의 연도를 보면 대충 그 사건이 뭔지 다 파악할 수 있어.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거야. 증가된 양보다 뭐한 양이 많다? 유출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쌀의 부족이 온다. 이걸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1920년대 여러분 뭐가 폐지되냐? 회사령이 폐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령이 폐지되니까 1920년대에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회사령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만들려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